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교수로 있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이재승 교수님을 대담자로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2002년 3년경부터 이제 제주 4.3 군사재판 문제 가지고 이제 제주도의 그 4.3 사건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최근까지 법 개정 운동에 관여했고 또 약간은 기여도 하긴 했습니다. 한 번 인연이 되어서 이제 현경 선생님 소설에 대해서 이제 과거사 연구자로서 강연을 해주면 어떠냐 제안을 받고 그때 이제 현경 선생님하고 직접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좋은 대담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미군 정기 그리고 군사 독재 민주화 그리고 그 이후 신자유주의까지 굉장히 광대한 폭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소설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건 현경 선생님이 이 제주 4.3과 함께 그 작품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도 이 제주 4.3에 대한 소설을 쓰셨기 때문인데요. 제주도 오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내놓는 소설집이기도 하고 또한 4.3에 대해서 소설 쓰기를 한동안 이제 잠깐 멈추셨다가 거의 24년 만에 4.3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선생님이 쓰셨던 것하고 다르게 이 책에서 더 담아내고자 했던 부분이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를 더 풀어놓고 싶으실까 하는 이야기를 청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1978년 45년 전에 순위삼순이라는 걸 발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주 4.3에 매여 있어요. 벗어나질 못하는 거겠죠. 내 얼굴에 뭐 4.3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날 보면은 저 멀찍이서 보면 저게 4.3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현경이 문학이 본격 문학이 아니고 어떤 제한된 문학 A가 아니고 문학 B 이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4.3 문학이라는 어떤 장르가 생길 정도예요. 그리고 4.3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처절한 그런 슬픔이기 때문에 본격 문학이랄지 뭐 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 문학이죠. 순수 문학. 네, pure literature라고 그래서 거기는 정치나 무슨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오로지 예술 지향적 문학의 목적인 거예요. 문학 자체가. 근데 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학을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단으로서의 내 글이 정말 문학이 되려고 애썼어요. 문학이 되려고. 누가 부인할 수 없는 문학이 되려고 나는 애를 썼거든. 근데 사실 4.3에 대해서 너무 쓰다 보니까 정말 그 4.3의 슬픔은 보통 문학 그러니까 순수 문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슬픔이 아니에요. 순수 문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슬픔이란 것은 전반적으로 그 행복한 편안하고 아니라고 평온한 그런 기조 그런 분위기 속에 끼어 있는 슬픔이에요. 독자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가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제주 4.3은 그런 슬픔이 아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이 처절한 슬픔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어떻게 안 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뭐 4.3 귀신 씌워가지고 4.3 귀신이 3만 명이에요. 어쩌다 보면
그 산만 귀신이 나를 잡아간 것 같아요. 너희 글 써라라고. 정말 벗어나려고도 했는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 좀 다른 뭐 장편도 썼었어요. 뭐 누란이란 것도 써보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또 다시 사성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4.3은 항쟁과 순환의 이 동전의 안팎처럼 같은 거예요. 이 제주도다라는 이 장편 쓰기 전에는 제가 소설로서 서점에 접근하는 거는 이 순환 쪽이었어요. 순환. 어떻게 국가 폭력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어떻게 희생됐나는 그런 양상들을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항쟁 부분과 순환이 이렇게 같이 결합돼야 하나의 실체가 완성된다고 생각돼 가지고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이 소설에는 항쟁 부분이 있고 또 순환 부분이 두 개가 네. 다 있는 겁니다. 아, 네. 이재승 교수님께서 4.3 제주 4.3과 관련된 이제 민중항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 논문도 쓰신 적이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두 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은 4.3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건법이라고 하죠. 법의 이제 축약 명칭으로서는. 근데 이제 이 사건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뭔가 본질에 가까운 이름 붙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순 11구 사건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식의 어떤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이름을 갖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고 또 제주 시민사회나 또 유족들 사이에 모든 견해가 일치한 건 아닌데 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4.3 뭐 학살, 대비극 뭐 이런 정도로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폭력 가해자의 행위와 이제 희생자의 피해 상황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4.3 항쟁 뭐 이런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럼 뭐에 대한 항쟁이냐라는 이제 고민이 되는데 육지에 남용되는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4.3 항쟁과 자결권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제 제가 정명 문제에 대한 법학자로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담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40년대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이미 이 한반도를 전체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적인 단일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어쨌든 38선을 분계선으로 한 미국 소련 또 그거에 영합하는 남북한의 정치 세력이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면서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나중에 그 부자연스러운 과정이 전쟁까지로 발전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이런 공동 음모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에 이제 반대하는 것들은 46년 후반부터 계속 있어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대구의 10월 항쟁 뭐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파업 투쟁 그리고 파업 투쟁의 끄트머리에서 제주도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4.3 봉기가 이제 좀 거리가 있고 또 독립돼 있고 나름대로 제주도 문화들이 많이 거기에 그 문화적으로도 제주도는 약간 그 소작인보다는 뭐 중간 이하지만은 자영농들이 많아서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그 사회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종의 항쟁 그러니까 국제적인 약속 위반 남한 내의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우경화 이런 거에 대한 의미로 볼 때 이제 항쟁이라는 요소를 빠뜨리면은 제주 4.3을 규정하기 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제주도 만나는 분들마다 또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사실 이 소설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주도가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육지부에서는 그 착취 일제에 의한 착취가 있고 토지 잠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육지에서는 그냥 만주 쪽으로 많이 갔어요. 만주 쪽으로. 그래서 간도 가서 뭐 거기서 이제 개척도 하고 경남 쪽하고 제주도는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의 그 노동자, 일본 자본주의의 그 맨 밑바탕에 일본 노동자보다 월급 반밖에 못 받는 그런 이제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로 이제 가면서 그때 노동운동이 그 청년들이 그걸 공부하고 그 노동자의 사는 방법은 뭐 어떤 파업도 있고 권리주장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제 자본주의에 굉장히 저항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감옥 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보훈처에서 말하는 독립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보훈처에서 마련한 그 독립유공자에서 인구비율 최고예요. 제주도민이 거기 한 7, 8만 가해서 거기에 상주 노동자가 되어 있었던 건데 그게 그런 생각과 그런 철학을 갖고 그런 투쟁을 했던 그 젊은이들이 이제 해방공원에 제주도로 왔을 때 그때 이제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할 때 평등 사실은 뭐 제주도는 가난의 평등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아까 소작인 소작인이 없어. 다 자연농인데 그리고 공장도 없고 노동자가 없는데 농업 노동자가 있는데 그걸 뭐 노동자라고 얘기는 할 수가 농민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계급 문제보다 제주도에서는 이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그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제주도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엘리트식 이런 거예요. 왜? 일제 공갈을 통과하면서 이른바 항일 운동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해방구간에서 그 뭐 대구 감옥이지 대전 감옥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수용자들이 제주도가 제일 많았던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 열망이 좌절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망이 새 나라를 건설하자. 단일 국가라 해야지 무슨 분단 국가냐. 이게 국제적으로 그게 단일 국가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해서 이 미소 열강 두 나라가 이걸 약속을 저버리고 분할시킨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항한 건 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항쟁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문제 또는 이념의 문제죠. 이데올로기 문제예요 그게. 근데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무장항쟁을 못하죠. 무장항쟁은 무서워요. 시위는 평화 시위는 할 수 있어요. 무장항쟁은 이건 죽게 아니면 사기거든. 4월 3일 무장항쟁이 일어났다. 생물학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념을 생각할 때 단일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는 건 그 이성적인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것만 아니라 감성적인 것들. 그동안에 흉물철수 인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흉년이 있었지 공출도 있었지 악명을 보면 그 강제 공출이 다시 해방된 조국에 다시 생겨났고 일제 때 친일파 문제 이게 일제 때 그 억압자로서 민중에게 군림했던 게 해방된 공간에서 도망갔더니 갔다가 다시 미군정이 이제 오라고 하니까 또 다시 재등용돼서 나타났지.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령연 6월 되면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승만에 의해서 정읍 발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왜 이거 말이 아니에요. 그 완전히 그 제주도 젊은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 그 단일 국가를 열망하는 이 민중의 그 열기에 찬물 싹 끼얹는 거예요. 그 분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평화 시로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우리는 분단을 반대한다. 단일 국가를 원한다. 이렇게
한 것이 4.7년 3.1 사건이에요. 1년 전이죠. 그 4.3 봉기 1년 전에 4.7년 3월 1일 날 그 시군중에 총격을 가해서 6명을 죽여 한 대여섯 명의 중형상 나오고 이게 생물학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을 죽이다니. 그 많은 봉기 이런 것들이 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요. 4.19 혁명도 말이지. 마산의 그 선고생 김지열 학생이 죽고 한 사람이 죽어. 그 때문에 이게 폭발돼서 살고 혁명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또 4.7년 2월 28일 대만에서 네. 똑같은 일이 벌어져. 네, 거기에는 담배 장수가 그 사람 한 사람이 경찰에서 이제 살해당해요. 이래서 이 봉기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생물학적 이유예요. 제주도의 경우도 이거 한 명도 아니고 6명이 죽었잖아요. 격양됐죠. 격양되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이게 항쟁을 하면 이게 큰일 나니까 그래도 참았어요. 이렇게 총격을 했는데 이 명령권자 처벌하라. 사과하라.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듣는 거예요 전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미 군정의 조선인 제1인자가 누구냐면 조병옥이에요. 치안 담당 경찰 총수가 조병옥이에요. 조병옥이가 뭐라고 했냐면 뭐 사과하라고 뭐 이렇게 제도 와서 그래. 내가 명령했다. 내가 죽이라고 명령했다. 나를 처벌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조병옥이가. 이야. 그러면 제도 설거지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그 거의 1년 동안 그 전단 삐라 버리고 뭐 기습시 버리고 하면서 항쟁을 1년 동안 벌여요. 그러면 경찰은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막 이러는 그런 게 1년 동안 계속되다가 그 4.8년이 되잖아요. 4월 3일 되기 전 2개월 전쯤에 고문수사 또 3개가 나와요. 그런 생물학적 이유, 그런 감정적 이유 이것이 이제 무장항쟁을 만든 물론 거기에 이념적 요인이 또 크죠. 선언문에 처음에 나오는 건 이렇게 돼. 탄압이면 항쟁이다. 앉아서 줄거리 서서 싸우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정부 반대 이게 나와요. 싸우다 죽지 않은 거예요.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소설에 노래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는지. 선생님 노래를 좋아하시고 네. 잘 부르시는 거. 네, 그러신 거. 노동요뿐만 아니라 딴 것도 몇 살아요. 딴 것도 만드는데 네, 많습니다. 노래가 참 좋은 거더라고. 그 활자의 음곡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은 그게 안 되니까 가사만 쓰는 건데 네. 그래도 그 소설의 그 산문 딱딱한 산문에 그걸 넣으면 한결 그 부드러워지고. 한곡 좀 한번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이거 이 노인이 노래 부르라고. 10월 다음에 4.7년 3.1 사건 제주도 3.1 사건이 이런 거 몇 달 뒤에 그게 연장선상이에요. 그때 상황이 비슷해요. 대구 콜레라가 거기도 대구에도 창궐했고 그 당시 그와 동시에 미국 파동이 미국 쌀 파동이 식량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제주도도 마찬가지.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6일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대흉년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콜레라가 겹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흉년이 오니까 지방에서는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쌀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 대구는 대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무슨 은행원도 있고 뭐 농사 안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사서 먹어야 되잖아. 사서 먹는데 그때 배급제였는데 배급이 안 되는 거야. 쌀을 이제 수급이 안 되니까 농촌에서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래가 있어 그때 노래인지 그것이 제주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왔어. 대구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제주 성내가 있어. 성내 제주 중심가 지금
거기도 역시 공무원이 있고 은행원 있고 뭐 등등 학교 선생들도 있고 농사 안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굶어 죽을 판이야. 그래서 그 노래가 이런 거예요. 10월 항쟁에서부터 오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노가바라는 말 들어봐서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산타루치아를 노가바로 워낙은 창공에 빛난 별 물 위에 어리여 바람은 고요히 불어오는 나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산타루치아 산타루치아 이걸 노가바로 하는 거야. 창고에 쌓인 쌀 배급은 안 주고 바람은 부는데 어디로 갈까 내 배는 고픈데 네 배도 고프냐 쌀 타러 가자 쌀 타러 가자. 근데 이거 가보니까 이게 창고에서 쌀을 안 주는 거야. 털러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네 배도 고프냐 쌀 털러 가자. 쌀 털러 가자. 쌀 털러 가자 이런 노래를 불렀. 우리 때까지도 전수돼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소설에 제주도에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 사삼에 대해서 좀 장편을 하나 쓰신다고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주인공이 이 작중 어떤 사람 시선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약간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 유치가 있는 사람을 택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 고민을 궁금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제 그 지상의 숟가락 하나에서 나오는 그 자전적인 거기 스타일 주인공 이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거기보다 이제 한 4살 5살 더 많은 선생님의 바로 위의 형이나 그 위의 형 또래 정도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누구 시선으로 이거 어느 세대의 시선으로 볼 것인지 이런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본능적으로 했겠죠. 왜냐하면 사삼을 이제 레드 붉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색칠해 버려 가지고 그걸 벗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제 소설도 그걸 또 노력을 해왔어요. 사삼 봉기 원인은 항쟁은 남노당이 물론 이제 큰 일을 했지만은 사실 민족주의자들도 다 같이 가다는 거예요. 김구 노선도 있고 김규식 노선도 있고. 제주도에서는 여러 가지 평화시는 여러 가지 갈래의 이념이 있어요. 그 아나키즘도 있었고 민족주의, 볼시비즘도 있고 이런데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다 단합하게 돼 있어요. 제가 쓴 소설 바람 타는 섬에 그게 나오는데 사실 또 그래요. 그 이념이 구분이 안 돼 별로. 그런 의미에서 사설항쟁의 주역이랄지 지도랄지 이런 거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체주의자들이 이게 아나키즘이에요. 그게 제주도가 그런 성격이 강한 거야. 공동체주의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 저 주역이나 뭐 이덕구 장두나 뭐 등등 뭐 김다솜 이런 사람은 그 외에도 지식인 주인공으로 할까도 생각했지만 특히 교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거의 교원들이 이제 지도자야. 독자들은 또는 항쟁주의자들은 이덕구 장도를 근사하게 그려주길 바라는데 말이야.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돼요. 또 이덕구 장도는 1948년 8월 15일 뭐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잖아. 남한 정권이 수립되잖아. 네. 그 이후까지 싸우는 거야. 대한민국 수립 이전까지 항쟁은 저는 정의로운 항쟁이에요. 왜냐하면 미군정과의 싸움이지. 거기에 영합한 반민주 세력들
이승만 세력들 뭐 등등 이런 것과의 싸움이지. 미 군정과의 싸움이. 아직 나라가 없어 아직. 그런 어떤 나라를 모색하기 위한 항쟁이에요. 8월 15일 이전까지는. 근데 실치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성립된 거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 반대하면 이건 반역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국법을 거스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또 이 사람의 용기와 그의 그 정의감, 정의로운 행동이 옳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양반을 내가 지지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거야. 그해 8월 15일 이후 12월 달에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한라산에 엄청나게 눈이 내리고 그때 엄청나게 대량 학살이 2개월 동안 벌어졌는데 그때 이 이덕구 장들은 그게 이제 항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무지막지한 토올 때 이런 만행이지만은 민중을 보호해야 되고 어떤 작전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책임 있는 장두가 계속 투정만 벌여서 되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 복잡해요. 하여튼 이건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48년도에 16살 되는 소년 16살은 2816해서 28청춘에서 그때부터 성인이라고 그랬던가 봐. 막 성인이 된 안창세라는 젊은이도 아니지 소년. 그렇죠. 소년이죠. 중학생으로 이렇게 걔 눈으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4년생이니까 그때가 이제 7살이니까 나보다 9살 차이가 되는데 7살 때 그 와샤 하는 그 청년들이 그 꿈틀거림 시위의 그 꿈틀거림을 내가 받고 7살 나이에 그 꽁무니를 쫓아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그 횃불 시위도 받고 횃불 내가 7살 나이에 횃불을 만들려고 하다가 집에서 그 대나무 통에다가 석유를 넣어가지고 솜 넣어서 불을 켜는데 그 석유를 마루에 흘렸어요. 근데 이게 흘렸는데 이게 불이 어떻게 당겨가지고 불이 마루에서 번졌어. 그러니까 한바탕 집에 화재가 날 뻔해. 저쪽 안채 계시던 할아버지가 그 불을 보고 와서 얼른 꺼버렸으니 망정이 있지. 그때 그 청소년들 그리고 쫓아갔던 그 조무라기들 이런 것 상상하면서 이게 쓰게 되니까 좀 실감 있게 좀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시각을 16살 난 그 소년의 시각으로 이제 쓰게 된 거죠. 이전 작품도 그런데 특히 이번 제주도우다는 가해자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다층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또한 그렇게 쉽게 딱 나눠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제가 일단 깜짝 놀랐던 건 그 다알리아라고 간호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미군 부대 노래를 부르러 가다가 이제 총을 맞아 죽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 총을 쏜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지지하는 숨겨진 약혼자가 활동하는 그런 물론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제주도 사람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도 약간 충격이었고 안창세가 이제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장교였던가요? 그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약간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는 것도 그렇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또 가해자에 대한 이 시선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했어요. 아니, 저도 이제 고민을 했죠. 토벌대 이에서 양민이 수만 명이 이제 학살당했다. 이럴 때 그 토벌대 전체를 그냥 악마화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는 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토벌대 중에서도 가장 그 극단적인 만행을 저질렀던 집단이 서북청년이거든요. 서북청년 세력인데 서북청년하면 뭐 그냥 다 그 도민들이 다 이를 갈고 그러는데 네. 그럼 서북청년 집단 전체가 그럼 다 악마냐? 그러면 뭐 참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욕 먹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아니 인간이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 있다.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있어요. 사실상 내 증언을 이제 들었는데 그 서북 청년단 어떤 장교가 살육 작전이 다 끝나고 이제 그 부대가 육지로 이동하게 됐을 때에 그 장교가 새들어 산다거나 어떤 방 빌어서 살았던 그 장교가 울면서 떠나더라. 제주 사람 다 죽이고 떠납니다 하고 울면서 떠나더라는 거야.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죽여라 이렇게 했겠죠. 아니 집단에 대해서 이분적으로 정부 악마다 이거 악마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양심적인 서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제가 그러면 뭐 그런 소대장의 문제는 소대장은 또 상명하복 군대의 가장 중요한 그 철칙이 상명하복 아니겠어요. 상명하복 없이 군대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군대 경찰이. 그럼 상명하복이면 다 오르나? 그러면 조병옥 이승만도 미국이 시켜서 했어요. 이건 정말 안 하잖아요. 수뇌부는 안 돼. 수뇌부는 경찰이나 군대나 그 수뇌부나 정치의 이제 수뇌부는 이거는 범죄 집단이지.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 상명하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직의 쫄병들. 물론 그 중에는 굉장히 그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이 저질 수 없는 그런 만행을 막 저지른 사람들. 그건 또 쫄병이지만은 죄를 물어야죠. 죄를 물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북 청년이 기독교의 대뇌를 받았다는 거예요. 70%가 기독교 신자들이었거든. 서청에. 기독교가 그 평안도에 굉장히 번성했어요. 서울보다도. 그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그 김일성이가 탄압하고 종교 탄압하기 때문에 또 지주 탄압하고 토지 빼앗아 버리고 그러니까 내려온 건데 그들 중에는 지식인들도 꽤 있죠. 근데 풍속사범들도 그냥 내쳐버리는 거야. 풍속사범들 아주 밀정들도 옛날 그 친일파 중에 밀정들이 가장 나쁜 게 밀정들이야. 훔쳐보고 막 고자질하고 하는 밀정들. 그런 애들 죽이지 않고 나만으로 그냥 내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독교 신자인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제주도는 동방의 모스크바다. 예루살렘에서 왔고 동방의 모스크바로 치러 왔다. 딱 이러면 굉장히 이게 그 슬로건이 딱 머리 박히는 거예요. 빨개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 비슷한 거지. 하등동물, 하등이 인간. 이건 죽여도 되는 거야. 거기다가 제주 사람들은 말도 달라요. 말이 전혀 안 통해. 이게. 이건 죽여도 된다. 뭐 이런 식이 되고. 4.3 특별법이 도입되었고 그다음에 4.3 평화재단이나 이렇게 평화공원도 조성되고 네. 최근에 이제 법이 고쳐지면서 이제 군사재판도 재심해서 무죄가 되고 또 보상이 지금 2년차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전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 이제 4.3 진상규명 운동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좀
견해가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 항쟁이잖아요. 그 제주 항쟁에서 시기적으로 둘로 나눠서 따져야 된다. 1948년 8월 15일 이전과 이후. 8월 15일 이전의 항쟁은 굉장히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난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항쟁을 이걸 부각시키고 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게 정점이 뭐냐면 그 한 1년 전에 있었던 3.1 사건이 그게 항쟁이에요. 그게 분단 반대 항쟁. 그리고 친일파 반대. 새나라 건설하는데 아니 친일파가 왜 억압자가 다시 억압자가 돼가지고 민중이 군림하냐 이런 거. 그건 아니다는 항쟁. 그건 되는데 분단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 그건 말이 안 돼. 순서가 안 맞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한 게 사삼이다. 분단을 획책하는 걸 반대하는 건데 말이지. 근데 그거를 따로 이렇게 해서 그 항쟁의 정당성을 정립하고 이제 보편화시켜야 되는 그런 노력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겪은 이 4.3이라는 걸 제주도만의 이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더 크게는 전 지구촌에 이 고통받고 그리고 국가폭력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삼아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제주 4.3이 제주도를 넘어서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국가들의 이 사람들과 연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제주 4.3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활동이나 아니면은 그런 의미 작업들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생각하고 계신 게 계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폭력이잖아요.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건 민중이 대항할 수 있는 거는 연대밖에 없어요. 연대. 국내에서 지역적으로 연대하는 거. 제주 4.3과 여순과 연대 또 대구와의 연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국제적으로는 대만의 2.28 사건 제주 4.3하고는 조금 연대가 있고 오키나와하고도 조금 연대가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돈독하게 좀 이렇게 해서 민중 파괴 사건과 관계해서 연대하는 일 다 뭐 회의하고 모이고 군중 모이고 하면 그게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 짜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도 어쨌든 오늘 그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작품관이나 또 4.3에 대한 선생님 견해를 좀 듣고 이제 제가 생각지 않은 문제 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진실규명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한 그 모습 다시 뵙게 돼서 좋고요. 장편은 이제 쓰지 마시고 사실은 저는 그 목마른 신들도 좋긴 했지만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태우리를 읽었는데 제주도에 동굴도 많은데 또 사람도 많고 다 알아내고 그렇게 또 학살이 자행됐구나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단편 아름다운 단편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 작품에서 처절함 뭐 이런 거 이제 가실 거예요 이제 관조하고 4.3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좀 관대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